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영원히 같은 방향을 유지해온 고요한 원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약 100억 년 전 태양도 지구도 아직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젊은 우리 은하는 정면에 가까운 궤도로 돌진해온 거대한 외소은하와 충돌했고, 그 충격 뒤 별 원반의 회전축이 오늘날과 비교해 90도 이상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서 은하가 한순간 뒤집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별과 가스, 암흑물질이 수억 년 동안 각운동량을 주고받으면서 원반의 기준면이 서서히 재배치됐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충돌을 일으킨 은하가 현재 망원경으로 독립된 모습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찢기고 흡수되어 지금은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도는 오래된 별들의 운동과 화학 성분 속에 흔적만 남겼습니다. 이 가설의 중심에는 2026년 영국 왕립천문학회 전국천문학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더럼대학교 연구팀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 25개의 우주론적 형성 과정을 추적한 아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찾은 핵심 상관관계는 단순했습니다. 오늘날 별 헤일로가 매우 느리게 회전하는 은하일수록 과거에 정면에 가까운 대규모 합병을 겪었고, 그 뒤 별 원반의 각운동량 축이 90도 넘게 변하는 원반 플립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은하는 실제로 느리게 도는 별 헤일로를 가지고 있으며 약 100억 년 전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와 대형 충돌을 겪었다는 독립적인 증거도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의 결론은 직접 촬영된 과거 장면이 아니라 현재 관측된 우리 은하의 특징과 시뮬레이션에서 반복된 진화 경로를 연결한 물리적 추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가능성과 확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90도 이상 뒤집혔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입니다. 은하 원반은 단단한 접시가 아니며 모든 별이 하나의 물체처럼 묶여 동시에 기울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원반에 속한 별과 차가운 가스가 가진 전체 각운동량 벡터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시대의 벡터 사이 각도를 비교합니다. 그 방향이 90도 이상 바뀌었다면 과거의 원반과 현재의 원반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서로 다른 평면을 기준으로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래된 원반이 두꺼워지고 일부가 파괴되며 새로운 가스가 다른 방향으로 가라앉아 새 원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옛 원반 전체가 온전한 채 회전했다고 상상하면 부정확합니다. 실제 상황은 기존 별 집단의 가열, 위성은하 잔해의 유입, 가스의 냉각과 재정렬, 암흑물질 헤일로의 토크가 겹친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별은 얇고 넓은 원반 안에서 은하 중심을 공전합니다. 그 바깥에는 별의 밀도가 매우 낮고 대체로 구형에 가까운 별 헤일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반의 별들은 비교적 정돈된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지만 헤일로 별들은 궤도의 기울기와 찌그러짐이 훨씬 다양합니다. 일부는 은하 중심을 향해 깊이 떨어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매우 긴 타원 궤도를 반복하고, 일부는 원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별의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반별 상당수는 우리 은하 내부에서 형성됐지만 헤일로 별의 큰 비율은 과거 우리 은하가 삼킨 작은 은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헤일로는 은하 가장자리의 희박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존한 거대한 고고학 기록입니다. 이 차이는 서로 다른 형성 경로를 반영합니다. 회전 속도의 대비는 이 수수께끼를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태양 주변 원반의 별과 가스는 은하 중심을 대략 초속 220km 수준으로 공전하지만 별 헤일로의 평균 순회전 성분은 약 초속 25km 정도로 훨씬 작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헤일로 별 하나하나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방향을 오갈 수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운동을 평균하면 특정 회전 방향으로 남는 순운동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왜 거대한 우리 은하의 중력장 안에서 헤일로만 이렇게 약한 순회전을 보이는지는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위성은하 축적만으로는 회전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충돌과 원반 재배양이 함께 일어나면 서로 다른 방향의 각운동량이 섞이고 상쇄되어 느린 헤일로 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새 연구의 핵심 설명입니다. 이 역사를 복원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도구는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우주망 원경입니다. 가이아는 은하수의 넓은 영역에서 별의 위치, 연주 시차, 고유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많은 별에 대해서는 시선 속도와 물리적 특성까지 제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자료를 이용해 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3차원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분광 관측으로 얻은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원소의 함량을 결합하면 별의 출생 환경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멀리 흩어진 별들이 비슷한 화학 조성과 특이한 궤도를 공유한다면 과거 같은 작은 은하에서 함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은하 고고학의 기본 원리이며 이미 형태를 잃은 가이아 엔셀라두스를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잔해의 공통 기원을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가이아 두 번째 자료 공개를 분석한 연구들은 태양 부근 헤일로에서 매우 특이한 별 집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별들은 속도 공간에서 두 갈래로 길게 늘어진 분포를 보였고 은하 중심을 향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방사형 궤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속도 분포의 모양이 길쭉한 소시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가이아 소시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가이아 엔셀라두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명칭을 합쳐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 줄여서 GSE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별들의 운동은 우리은하 원반에 질서 있는 회전과 크게 달랐고 화학 조성 역시 같은 금속 함량의 우리은하 내부 별들과 구별됐습니다. 이는 우연히 비슷한 궤도에 놓인 별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외부 은하가 부서진 잔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발견은 우리은하 형성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GSE가 사라진 은하로 불리는 이유는 별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하를 하나의 독립된 천체로 유지하던 중력적 결속과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은하가 더 큰 우리은하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인 조성력이 별과 가스를 잡아당깁니다. 여러 차례 근접 통과가 이어지면 위성은하의 바깥층부터 뜯겨나가 긴 별 흐름을 만들고 중심부도 결국 해체됩니다. 동시에 위성은하가 주변 물질에 중력적 흔적을 남기며 운동에너지를 잃는 동역학적 마찰 때문에 궤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에는 독립된 은하 핵조차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별들은 우리은하 헤일로 전역에 섞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은하의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현재 구조의 일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은하 자체가 그 은하의 거대한 무덤이자 기록 보관소입니다. GSE의 규모는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지만 단순한 작은 외소은하보다 훨씬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점에는 폭넓은 합의가 있습니다. 2018년 네이처 논문은 유입 당시 이 천체가 소마젤란 은하보다 약간 더 무거웠으며 초기 우리은하와의 관련 질량비가 대략 4대1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맞춤형 수치 실험은 GSE의 별 질량을 약 5억 태양 질량, 암흑물질을 포함한 전체 질량을 약 2천억 태양 질량으로 두었을 때 관측된 잔해를 잘 재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추정치의 차이는 언제의 질량을 말하는지, 조석방리전 전체 헤일로를 포함하는지, 어떤 별을 GSE 구성원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생깁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작고 가벼웠던 원시 우리은하에는 충분히 거대한 충돌체였고 현재의 우리은하에 같은 질량이 들어오는 경우보다 훨씬 큰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충돌 시점은 대략 10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현재 약 138억 년이므로 이 사건은 우주가 지금 나이의 4분의 1 정도를 조금 넘겼을 때 일어난 셈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약 46억 년 전보다도 2배 이상 오래된 과거입니다. 당시 우리은하는 오늘날처럼 안정된 얇은 원반과 선명한 나선파를 완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스가 풍부했고 별 생성이 활발했으며 주변의 작은 은하와 물질 덩어리를 계속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GSE 충돌을 현재 완성된 우리은하와 작은 위성은하가 부딪히는 장면으로 그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성장 중인 두 중력계가 격렬하게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원반이 두꺼워지거나 일부 무너지고 유입된 가스가 새로운 회전면을 따라 다시 정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량 가운데 하나는 각운동량입니다. 회전하는 원반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거대한 각운동량 벡터를 가지며 들어오는 위성은하 역시 공전궤도에 따른 각운동량을 가집니다. 두 방향이 비슷하면 충돌 뒤에도 원반의 회전축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성은하가 원반면과 큰 각도를 이루거나 거의 정면으로 중심을 관통하면 궤도 각운동량이 기존 원반과 암흑물질 헤일로에 복잡하게 전달됩니다. 별들은 중력적 충격으로 더 기울고 찌그러진 궤도에 놓이며 가스는 충돌과 복사 냉각을 거쳐 다른 평면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합병에서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원반의 축이 과거 원반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도 변화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기묘한 회전이 아니라 열린 중력계 내부에서 여러 성분이 각운동량을 교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면 충돌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은하의 중심이 당구공처럼 완벽히 일직선으로 부딪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문학에서 정면에 가까운 합병은 위성은하의 궤도가 매우 방사형이고 각운동량이 작아 은하 중심 부근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GSE 별들이 오늘날에도 높은 궤도 이심률을 보이고 은하 중심 방향의 속도 성분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궤도 역사와 연결됩니다. 위성은하가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천천히 감겼다면 잔해는 비교적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사형 충돌에서는 별들이 중심을 가로질러 양쪽으로 튀어나가는 운동을 반복하며 평균 회전은 작아집니다. 이 특징은 느리게 회전하는 우리은하 헤일로와 새 시뮬레이션의 원반 플립을 연결하는 핵심 다리입니다. 이런 운동학적 특징은 충돌 방향을 역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충돌은 원반을 단지 기울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위성은하가 원반을 통과하면 별들은 짧은 시간 동안 변하는 중력장을 경험하고 원래의 거의 원형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수직 속도가 커진 별들은 원반 위아래로 더 멀리 진동하며 두꺼운 분포를 만들고, 방사 방향 속도가 커진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찌그러진 궤도에 놓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동역학적 가열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연구는 GSE 합병이 기존 원시 원반을 가열해 오늘날 두꺼운 원반 형성에 기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두꺼운 원반의 모든 별이 충돌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는 매우 이른 시기에 난류 많은 가스에서 애초부터 두껍게 태어났을 수 있고, 일부는 합병이 촉발한 별 생성 폭발에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관측되는 구조는 여러 과정의 합성 결과입니다. 가스는 별과 달리 충돌할 수 있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별들은 서로 직접 충돌할 확률이 극도로 낮아 합병 뒤에도 개별 궤도를 유지하지만, 가스 구름은 충격파를 만들고 압축되며 열을 냅니다. 뜨거워진 가스가 복사로 에너지를 잃으면 중력 포텐셜의 중심으로 다시 내려앉고 전체 가군동량의 수직인 평면에 새로운 얇은 원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GSE가 상당한 가스를 가져왔거나 충돌 뒤 우주 거대 구조에서 유입된 가스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새 원반은 옛 원반과 크게 기울어진 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플립이 기존 별 원반의 단순 회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별 성분은 두꺼운 원반과 헤일로로 퍼지고, 새로 냉각된 가스와 젊은 별이 오늘날의 주된 원반을 구축하는 세대 교체가 포함됩니다. 암흑물질 헤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과정의 중력적 무대입니다. 우리 은하의 별과 가스는 전체 질량의 일부에 불과하며 훨씬 넓게 퍼진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의 중력 포텐셜을 지배합니다. 위성은하가 들어올 때 그 위성 역시 자체 암흑물질 헤일로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두 헤일로가 먼저 겹치고 뒤섞입니다. 위성의 암흑물질 잔해는 기존 헤일로를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그 비대칭 중력장이 별 원반에 지속적인 토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치 연구들은 위성 자체가 지나간 뒤에도 퍼져 있는 암흑물질 잔해가 원반 기울기를 계속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의 원반 플립 연구도 별 헤일로의 회전과 암흑물질 헤일로의 회전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별의 방향 변화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운동 역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왜 헤일로가 느리게 회전하면 원반 플립의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반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흡수된 별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도는 별은 양의 각운동량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별은 음의 각운동량을 가집니다. 여러 위성이 무작위 방향에서 들어왔다면 두 성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극단적으로 작은 평균 회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방사형 합병이 헤일로의 별 질량을 지배하고 동시에 원반의 기준축 자체가 크게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 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전하던 별들도 현재 원반 축으로 투영하면 작은 회전 성분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헤일로가 실제로 각운동량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원반의 축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느려 보이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 기하학적 효과와 충돌 중 각운동량 상쇄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리가 프로젝트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한 장난감 모형이 아니라 우주론적 환경에서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해상도 자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음입니다. 각 가상은하는 우주 초기의 밀도 요동에서 출발해 암흑물질이 뭉치고 가스가 냉각하며 별이 형성되고 초신성 피드백과 은하 합병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자들은 이 가운데 현재 질량과 형태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사례들을 선택해 각 시대의 별 원반 방향과 별 헤일로 회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발표에서는 25개 은하의 장기 진화를 비교했고, 느린 헤일로 회전을 가진 사례들이 대체로 큰 정면 합병과 90도 이상의 원반 방향 변화를 함께 보인다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결과를 맞추기 위해 플립을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니라 우주론적 초기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은하들의 역사를 사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아우리가의 헤일로 18은 특정 적색 편의에서 정면에 가까운 충돌을 겪은 뒤 초기 원반과 현재 원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헤일로 6은 합병이 있었더라도 위성의 궤도가 원반 방향과 더 잘 정렬돼 있었고 90도 이상의 극적인 플립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는 합병의 존재 자체보다 궤도의 방향과 충돌 기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질량의 위성이라도 원반면을 따라 들어오느냐, 수직에 가깝게 관통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시점의 주은하 질량, 가스 비율, 원반 두께, 암흑물질 헤일로 모양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GSE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플립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GSE의 실제 궤도와 당시 우리 은하 상태를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90도라는 수치는 임의의 수사가 아니라 두 각운동량 벡터 사이의 기하학적 경계를 뜻합니다. 변화가 20도나 30도라면 원반이 기울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90도를 넘으면 과거와 현재의 회전면이 사실상 서로 직교하거나 그 이상으로 재배양됐다는 뜻입니다. 180도에 가까워지면 같은 평면에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별 집단을 원반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측정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별만 선택하면 새로 형성된 가스 원반의 방향을 더 잘 추적하고 모든 별을 포함하면 오래된 가열 성분이 결과를 흐릴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몇 킬로파섹 이내를 볼지 어느 시간 간격으로 축을 계산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몇 도보다 매우 큰 재배양이 발생했는가가 물리적으로 더 견고한 질문입니다. 연구마다 같은 물리량을 일관되게 정의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진 설명에 따르면 원반 플립은 적어도 수억 년 규모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은하 진화에서는 몇 번의 공전 주기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현재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수천만 년이 걸리므로 수억 년 동안 지속되는 토크는 별들의 궤도면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가스를 세 방향으로 정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 원반이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보다는 충돌 전후로 중심부가 흔들리고 원반이 휘어지며 오래된 별이 두꺼워지고 새로운 가스 원반이 다른 각도로 성장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하나의 명확한 원반면을 정의하기 어려운 시기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중력적 이완과 가스 냉각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처럼 비교적 안정된 회전 구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플립 가설은 우리 은하 두꺼운 원반의 기원과도 연결됩니다. 두꺼운 원반은 얇은 원반보다 별들이 은하면 위아래로 더 넓게 퍼져 있고 평균적으로 더 오래됐으며 화학 조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GSE 같은 대규모 합병은 기존 원반별들의 수직 운동을 키워 두꺼운 분포를 만들 수 있고 동시에 가스를 압축해 새로운 별 생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별 나이와 원소 함량을 분석한 연구들은 약 100억 년 전 무렵 금속 함량과 마그네슘 대 철 비율의 변화가 있었으며 가스가 풍부한 합병으로 희석과 별 생성 폭발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측되는 화학 변화가 오직 GSE 하나로 설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 외부 가스 유입, 여러 소규모 합병, 초기 은하 자체의 격렬한 별 생성도 비슷한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운동학과 화학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별의 화학 성분은 이 사건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시계이자 출생 증명서입니다. 무거운 원소가 적은 초기 우주에서 태어난 별은 일반적으로 철 함량이 낮고 별 생성 속도와 초신성 종류에 따라 알파 원소 대 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작은 은하는 별 생성이 느리고 가스를 쉽게 잃기 때문에 같은 철 함량에서도 우리 은하 내부 별과 다른 화학 진화 경로를 따를 수 있습니다. GSE 후보 별들은 이러한 별도의 화학 서열을 보여 운동만 우연히 비슷한 우리 은하 별과 구별됩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망간, 바륨 같은 여러 원소를 동시에 측정하면 구분력이 더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는 GSE 잔해 안에서도 에너지가 높은 별과 낮은 별의 화학 조성이 다르며 이는 원래 은하의 바깥과 안쪽에서 차례로 벗겨졌다는 설명과 일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GSE는 한 번 충돌하고 즉시 증발한 천체라기보다 여러 차례 우리 은하를 통과하며 단계적으로 해체된 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 실험에서는 큰 위성이 첫 번째 근접 통과 때 바깥쪽 별과 암흑물질을 잃고 동역학적 마찰로 속도와 궤도 에너지를 잃은 뒤 더 작은 궤도로 돌아옵니다. 이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통과에서 안쪽 별들이 벗겨지고 중심핵이 파괴됩니다. 2025년에 제시된 관측 연구는 서로 다른 궤도 에너지를 가진 GSE 별들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바륨 비율이 원래 은하의 화학적 구배와 부합하며 최소 두 번의 통과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원반에 가해진 토크도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여러 번 누적됐을 수 있습니다. 원반 방향 변화 역시 첫 통과에서 시작돼 마지막 합병 뒤까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은하의 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태양 근처를 포함한 내부 헤일로에서 발견되고 일부는 은하 중심에서 수만 광년 범위의 길쭉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라 GSE가 내부별 헤일로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특정 별을 GSE 출신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각운동량만 사용하면 원래 우리 은하에서 태어났지만 충돌로 가열된 별이 섞일 수 있고 화학 조성만 사용하면 다른 외소은하 잔해와 겹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분류는 운동 나이, 원소 함량, 궤도 이심률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GSE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세쿼이아 같은 다른 합병 사건이 일부 역행별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어 헤일로 전체를 하나의 범인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구상성단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 이상의 오래된 별이 조밀하게 모인 천체로 작은 은하가 합병될 때 그 은하가 거느리던 성단도 함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궤도와 나이 금속 함량 관계를 가진 성단들을 묶으면 과거 모은하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구는 여러 구상성단과 RR 검은고자리 변광성이 GSE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단은 개별 별보다 밝고 멀리서도 측정하기 쉬우며 내부 별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학적 연대 측정에 유리합니다. 반면 합병 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은하 중력장에서 궤도가 변하고 다른 사건의 성단과 위상 공간에서 겹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단 자료는 GS의 질량과 유입 시점을 좁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단독으로 90도 플립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팽대부와 막대 구조도 충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더 불확실합니다. 큰 방사형 합병은 중심부로 물질을 운반하고 별 궤도를 재배열해 팽대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은하의 상자형 또는 땅콩형 팽대부는 원반 막대가 수직 방향으로 두꺼워지는 내부 진화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가 중심 팽대부를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초기 중심부의 질량 분포와 원반 안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논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반 플립 역시 막대의 현재 방향과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막대는 자체 회전과 암흑물질과의 가군동량 교환으로 진화해왔습니다. 100억 년 전 사건의 흔적을 오늘날 중심 구조에서 분리하려면 별의 나이와 화학적 계보를 세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은하 밖에서 우리 은하를 촬영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같은 외부 은하는 전체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개별 별의 3차원 운동과 상세 화학 조성을 우리 은하만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은하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직접 조망하기는 힘들지만 주변 별들의 위치와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이 내부 관측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수많은 별을 6차원 위상 공간에서 추적하고 분광 탐사와 결합해 과거 합병의 흔적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반 플립 가설은 바로 이런 현재의 미세한 운동에서 과거의 거대한 사건을 읽는 접근의 산물이며 과거 장면을 직접 본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억 년 전 우리 은하 원반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의 회전축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측으로 확실히 아는 것은 GSE로 해석되는 오래된 별 집단이 존재하고 그 별들이 방사형이며 일부 역행하는 궤도와 독특한 화학 성분을 보이며 우리 은하 별 헤일로의 순회전이 작다는 사실입니다. 90도 이상의 플립은 이 관측 특징과 비슷한 가상 은하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조사해 얻은 추론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은 우리 은하가 90도 이상 뒤집혔다가 아니라 현재 자료와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면 그런 대규모 재배양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입니다. 향후 논문 심사와 독립된 시뮬레이션에서 같은 상관관계가 재현돼야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불확실성은 가설의 가치와 별개로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2026년 발표가 동료 심사를 마친 정식 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학회 발표는 새로운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단계지만 계산 방법과 표본 선택, 통계적 유의성, 수치 해상도, 원반과 헤일로 정의가 완전한 논문 형태로 공개돼 검증되기 전에는 세부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25개 은하라는 표본은 고해상도 우주론 시뮬레이션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은하 형성의 모든 다양성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느린 헤일로, 회전과 플립의 상관관계가 우연인지 특정 아우리가 물리 모형에 의존하는지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은하가 시뮬레이션 사례들과 질량, 가스 역사, 환경에서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가설과 확정된 역사 사이에는 아직 검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 논문 공개 뒤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더 세밀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수치 해상도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별과 암흑물질은 실제 개별 입자가 아니라 많은 질량을 대표하는 계산 입자로 표현됩니다. 입자 질량이 너무 크거나 중력 연화 길이가 너무 길면 얇은 원반의 세밀한 굽힘과 작은 위성의 조석 방리가 충분히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상도를 높이면 계산 비용이 급증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별 생성과 초신성 피드백 가스 냉각은 원자 규모부터 은하 규모까지 연결되므로 완전히 직접 계산할 수 없고 하위격자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 모형이 가스 원반의 제형성 속도와 두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립 각도와 지속 시간의 정확한 수치는 해상도와 물리 처방을 바꾼 반복 실험으로 검증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별 분포와 동시에 비교돼야 합니다. 관측 선택 효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8kpc 떨어진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부근을 지나는 별을 가장 정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러나 특정 궤도의 별만 태양 근처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지역 표본이 헤일로 전체를 그대로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지 소광은 원반과 중심 방향의 별을 가리고 밝기 제한은 특정 종류의 거성과 가까운 외성의 관측이 치우치게 만듭니다. GSE 후보의 비율과 평균 회전을 계산할 때 이런 공간적 선택 함수를 정확히 보정해야 합니다. 가이아의 시선 속도 자료도 모든 별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희미하거나 먼 별은 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헤일로 회전이 약하다는 결론 자체는 여러 연구로 지지되더라도 정확한 초속 수치와 반지름에 따른 변화는 표본과 분석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과거에 플립했다면 오래된 별의 궤도축 분포에 통계적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플립 이전 원반에서 태어난 별들은 오늘날의 얇은 원반과 완전히 같은 가군동량 방향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궤도 기울기 분포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이후 100억 년 동안 막대, 나선팔, 거대 분자구름, 위성은하의 반복적인 섭동이 별 궤도를 계속 바꿨기 때문에 원래 신호는 흐려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별의 나이, 금속 함량, 알파 원소 비율을 사용해 시대별 집단을 나눈 뒤 각운동량 벡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대 집단에서만 현재 원반과 크게 어긋난 회전축이 발견되고 그 시점이 GSE 합병연대와 일치한다면 플립 가설의 강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연령 집단이 연속적으로 비슷한 축을 보인다면 극단적 플립 해석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별의 나이를 정확히 재는 일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개별 별의 나이는 질량처럼 직접 측정되는 값이 아니라 밝기와 온도, 화학 조성을 항성 진화 모형과 비교해 추정합니다. 주계열 전환점에 있는 별이나 진동이 측정되는 적색 거성은 비교적 좋은 나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성은 불확실성이 수십 %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0억 년 된 별에서 10억 년의 오차는 합병 전과 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진학은 별 내부 진동 주파수로 질량과 반지름을 제약해 연대 정확도를 높이며 분광학과 가이아 거리 자료를 결합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플립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려면 GSE 잔해 가열된 원시 원반, 합병 뒤 형성된 새 원반의 연령 분포가 서로 구분돼야 합니다. 여러 연대 측정법의 교차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반의 휘과 플레어도 과거와 현재의 토크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우리은하 바깥 원반은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한쪽은 위로, 다른 쪽은 아래로 휘어진 워프를 보이며 바깥으로 갈수록 별 분포가 두꺼워지는 플레어도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대마젤란은하, 궁수자리 외소은하, 기울어진 암흑물질 헤일로, 가스 유입 등 여러 원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다른 수치 연구는 GSE형 합병 뒤 비대칭 암흑물질 포텐셜이 원반 워프를 만들고 짧은 시간에는 헤일로 기울기와 워프 진폭이 각운동량을 주고받는 시소 같은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워프가 100억 년 전 플립의 직접 잔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등 회전은 굽힘을 감아 없애며 최근 위성의 토크가 오래된 신호 위에 새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는 오래된 원인과 최근 원인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궁수자리 외소은하는 지금도 우리은하에 흡수되는 중이며 여러 차례 원반을 통과해 별 흐름과 원반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은하는 GSE 충돌 당시보다 훨씬 무겁고 안정적이므로 궁수자리의 영향이 같은 규모의 플립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성의 효과는 절대 질량이 아니라 주은하와의 질량비, 궤도, 통과 속도, 가스 함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초기 우리은하가 작을 때 들어온 GSE는 현재 기준으로 외소은하라 불리더라도 당시에는 사실상 주요 합병 상대였습니다. 이 비교는 외소은하가 어떻게 거대한 은하를 뒤집는가라는 직관적 의문을 해소합니다. 어린 우리은하와 GSE 사이의 힘 차이는 오늘날 우리은하와 작은 위성 사이만큼 압도적이지 않았고 정면에 가까운 궤도는 충격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시의 질량비를 기준으로 보면 충격의 크기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실제 우주론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대마젤란 은하도 미래 우리은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거대한 위성 가운데 하나인 대마젤란 은하는 자체 암흑물질 헤일로를 지니고 있으며 이미 우리은하 헤일로의 중력적 반응과 흔들림을 유도하는 것으로 연구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력학적 마찰 때문에 우리은하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결과가 GSE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은하는 지금 훨씬 더 큰 질량과 성숙한 원반을 가졌고 대마젤란 은하의 궤도 기하도 다릅니다. 과거 플립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충돌을 단순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질량의 위성도 주은하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하 진화는 충돌체의 크기뿐 아니라 충돌이 일어난 우주적 시점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미래 합병은 과거 사건의 단순한 반복판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미래 합병은 더 큰 규모의 문제지만 최근 연구는 향후 100억 년 안에 실제 합병할 확률이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삼각형 자리 은하의 중력을 포함하면 두 거대 은하의 궤도 예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과거 GSE 궤도 복원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하 두 개만 떼어놓은 계산과 주변 위성, 우주 거대 구조, 성장하는 암흑물질 헤일로를 포함한 계산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GSE의 플립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당시 주변의 다른 물질 유입과 동시 합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범인이 모든 변화를 일으켰다는 단순한 이야기보다 GSE가 가장 큰 충격을 제공했고 주변 환경이 최종 방향을 함께 결정했다는 다중원인 설명이 현실적입니다. 장기 궤도 예측에는 작은 측정 오차도 수십억 년 동안 크게 증폭됩니다. 플립이 암흑물질 직접 검출 실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검출기는 태양계가 은하 암흑물질 헤일로를 통과하면서 입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측정하려 하므로 태양 근처 암흑물질의 속도 분포가 중요합니다. GSE 합병이 남긴 암흑물질 잔해가 특정 방사형 궤도나 비등방성 분포를 가진다면 표준적인 매끈한 헤일로 모형과 다른 신호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원반이 크게 기울었다면 현재 태양의 운동 방향과 과거 유입 잔해의 방향 관계도 달라집니다.
2022년 원반 기울기 연구는 GSE 잔해의 토크가 원반을 계속 기울일 가능성과 지상 검출 해석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암흑물질은 직접 보이지 않고 GSE의 암흑물질 분포를 별잔해에서 추론해야 하므로 실제 실험 신호에 대한 정량적 영향은 아직 모형 의존적입니다. 천문학적 역사와 입자물리 실험이 이 지점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태양이 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틀립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고 GSE 합병은 그보다 약 50억 년 이상 앞선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태양이라는 별이 90도 방향 전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을 만든 가스의 일부와 무거운 원소들은 합병 뒤 재구성된 우리은하 원반의 장기 진화 속에서 모였습니다. GSE 충돌이 원반의 방향, 가스 혼합, 별 생성 역사에 영향을 줬다면 태양계가 훗날 태어날 환경에도 간접적인 조건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된 위치가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말은 태양 자체의 궤도 전기를 뜻하기보다 태양 이전의 은하 구조와 물질 저장고가 매우 역동적이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하면 과장된 생명 기원 서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지구 생명이나 태양계 형성의 직접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돌과 별 생성 폭발은 산소, 탄소, 철 같은 원소의 생산과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태양이 태어나기까지 수십억 년의 추가 화학 진화와 수많은 초신성, 항성풍, 가스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태양계 물질의 특정 비율이 GS에서 직접 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원소가 사라진 은하에서 왔다는 식의 문장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증거보다 앞서갑니다. 더 타당한 설명은 GSE 합병이 우리 은하 전체의 구조와 가스 순환을 바꾼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그 후 형성된 여러 세대의 별이 은하 화학을 풍부하게 했으며 태양은 그 장기 과정에 훨씬 뒤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훨씬 신중하면서도 충분히 경이로운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이름 자체도 과학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이아 소시지는 속도 공간에서 잔해가 두 개의 길쭉한 돌출부로 나타난 데서 나온 별명이고 가이아 엔셀라두스는 운동과 화학, 나이 분포를 종합해 하나의 합병 은하로 해석한 연구에서 사용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구조가 완전히 같은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같은 대형 합병 사건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함께 쓰입니다. 다만 어떤 별을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표본이 달라질 수 있어 명칭의 통합이 모든 분석 차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과학 기사에서 가이아 소시지 은하가 우리 은하를 뒤집었다고 간단히 표현해도 실제 연구에서는 잔해 선택 기준과 원래 은하의 질량, 궤도, 합병 기간을 다양한 모형으로 비교합니다. 이름은 기억하기 쉽지만 물리적 불확실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두 이름의 차이는 발견 과정에 서로 다른 강조점을 반영합니다. 은하가 사라졌다는 표현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하의 정체성은 고정된 경계선이나 단단한 외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 가스, 암흑물질이 서로 중력적으로 묶여 독립된 중심과 운동을 유지할 때 하나의 은하로 인식됩니다. GSE는 그 결속을 잃고 우리 은하에 흡수됐기 때문에 독립된 은하로는 사라졌지만 구성물질은 보존되어 여러 형태로 남았습니다. 별은 헤일로와 두꺼운 원반에 섞였고 가스는 충돌 중 제거되거나 우리 은하 가스와 혼합돼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됐을 수 있으며 암흑물질은 더 넓은 헤일로에 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는 현재의 잔해를 역추적해 과거 천체를 복원합니다. 이것은 화석 한 조각으로 멸종 동물을 추정하는 일과 비슷하지만 화석 대신 6차원 운동 정보와 수십 가지 원소 비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질이 남았다는 사실이 과거 천체의 복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향후 검증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측량이 같은 역사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인 원시 원반별들의 각운동량 축이 현재 원반과 크게 다르고 그 변화 시점에 별 생성률 증가와 화학적 희석이 나타나며 같은 시기에 구상성단과 GSE 잔해가 방사형 궤도를 보인다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암흑물질을 포함한 여러 시뮬레이션 코드가 관측된 느린 헤일로 회전과 두꺼운 원반, 워프를 동시에 재현한다면 플립 가설은 크게 강화됩니다. 반대로 한 특징을 맞추기 위해 다른 관측을 희생해야 한다면 모형은 수정돼야 합니다. 과학에서 좋은 설명은 흥미로운 한 장면을 만드는 설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를 최소한의 가정으로 동시에 설명하고 새로운 예측까지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세 가설이 제공하는 구체적 예측 가운데 하나는 헤일로, 회전과 과거 원반 방향 변화 사이의 통계적 관계입니다. 우리 은하 하나만 연구해서는 우연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외부의 우리 은하형 은하에서 별 헤일로, 회전을 측정하고 합병 흔적과 비교할 수 있다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외부 은하 헤일로가 매우 희미하고 개별별의 속도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은하에서는 행성 상성운, 구상성단, 적색 거성 같은 밝은 추적자를 이용할 수 있고 통합광 분광으로 평균 회전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느린 헤일로를 가진 은하들이 실제로 큰 방사형 합병의 구조적 흔적과 심하게 재배양된 별 집단을 더 자주 보인다면 아우리가에서 발견된 상관관계가 보편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은하에 적용한 추론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은하 표본은 우리 은하 특수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비교군이 됩니다.
우리 은하 내부에서는 더 넓은 반지름의 별을 측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GSE 잔해는 태양 근처에만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헤일로와 먼 외곽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와 화학 성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근접 통과에서 벗겨진 바깥쪽 별은 더 높은 에너지와 큰 원지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온 별은 더 깊이 묶인 궤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 층위를 확인하면 GSE의 통과 횟수와 질량 손실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반 플립이 여러 통과에 걸쳐 일어났다면 시대별로 가열된 우리 은하 내부별의 분포에도 단계적 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넓은 하늘 분광 탐사와 정밀 거리 측정은 단일 지역의 속도 분포를 전체 합병 역사로 확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먼 헤일로 자료는 초기 박리 단계의 기억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GSE 외의 고대 합병들을 분리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합니다. 세코이아, 헬미스트림, 룬드마크 마젤란 구름 계열로 제한된 구조, 크라켄 같은 후보들은 서로 다른 분석에서 우리 은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독립된 은하였는지, 더 큰 GSE와 함께 들어온 위성의 위성이었는지, 혹은 선택법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여러 이름으로 나뉜 것인지 아직 논쟁적입니다. 여러 사건의 잔해가 겹치면 헤일로 평균 회전과 가군동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GSE 하나와 플립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동반 은하들이 GSE와 무리를 이루어 동시에 유입됐다면 단일 충돌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는 토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보는 플립의 물리적 원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정확해야 플립의 원인과 크기도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은하 원반의 방향은 절대적인 위아래가 있는 값도 아닙니다. 우주에는 고정된 위쪽이 없으며 천문학자가 말하는 기울기는 선택한 좌표계와 비교 대상에 대한 상대적 각도입니다. 현재 우리 은하 원반의 북극 방향을 기준으로 과거 가군동량 벡터가 어디를 가리켰는지를 계산하고 두 벡터 사이에 최소 각을 구합니다. 따라서 뒤집혔다는 표현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바뀌었다는 식의 절대적 전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더 적절한 물리적 설명은 별을 형성하는 주원반의 회전축이 우주 공간에서 크게 재지향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대중적 이미지와 실제 계산을 연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은하가 낙하하거나 넘어질 바닥은 없고 오직 다른 성분과 주고받는 중력 토크와 가군동량만 존재합니다. 기준축의 선택을 이해해야 90도라는 수치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좌표계는 관측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90도 이상의 재배양은 은하 역사에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작은 위성의 반복 통과는 보통 원반을 몇 도 기울이거나 휘게 만들 수 있지만, 거의 직각에 가까운 변화는 당시 원반의 질량과 가군동량이 외부 유입에 비해 충분히 작았거나 기존 원반이 크게 파괴되고 새로운 원반이 다른 방향으로 형성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초기 우리 은하가 오늘날처럼 완성된 고정 구조가 아니라 경쟁하는 물질 흐름 속에서 방향까지 바꾸며 성장한 시스템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얇은 원반의 질서는 폭력적인 과거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충돌 뒤 가스가 냉각되고 수십억 년 동안 새 별이 안정적으로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나선 구조는 혼돈의 반대가 아니라 혼돈 이후 장기적으로 회복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이 확정된다면 우리 은하 형성사를 설명하는 기준축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현재 원반면을 과거에도 대체로 유지된 기준으로 놓고 별의 궤도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원반이 90도 이상 바뀌었다면 오래된 별의 기울기와 역행 여부는 현재 축만으로 단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원반을 기준으로는 순행이던 별이 현재 좌표에서는 극궤도나 약한 역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원반별과 외부 유입별을 구분하는 방법, 암흑물질 잔해의 속도 모형, 구상성단 계보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좌표축을 고려해 별 집단의 기원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립은 하나의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은하 고고학의 해석 틀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는 오래된 자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제목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가 100억 년 전 확실히 90도 넘게 뒤집혔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26년 아우리가 시뮬레이션 분석은 느린 별 헤일로를 가진 우리 은하형 은하가 정면 대형 합병과 큰 원반 플립을 함께 겪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은하는 실제로 느린 헤일로와 GSE라는 거대한 방사형 합병의 잔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역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은하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별과 암흑물질, 화학적 기억으로 우리 은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별의 나이와 3차원 운동, 다원소 화학지도, 독립 시뮬레이션이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면 밤하늘의 은하수는 영원한 방향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적 충돌 뒤 새 축을 찾아 다시 세워진 구조로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는 영원히 같은 방향을 유지해온 고요한 원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약 100억 년 전 태양도 지구도 아직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젊은 우리 은하는 정면에 가까운 궤도로 돌진해온 거대한 외소은하와 충돌했고, 그 충격 뒤 별 원반의 회전축이 오늘날과 비교해 90도 이상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서 은하가 한순간 뒤집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천억 개의 별과 가스, 암흑물질이 수억 년 동안 각운동량을 주고받으면서 원반의 기준면이 서서히 재배치됐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충돌을 일으킨 은하가 현재 망원경으로 독립된 모습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찢기고 흡수되어 지금은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도는 오래된 별들의 운동과 화학 성분 속에 흔적만 남겼습니다. 이 가설의 중심에는 2026년 영국 왕립천문학회 전국천문학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더럼대학교 연구팀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 25개의 우주론적 형성 과정을 추적한 아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이 찾은 핵심 상관관계는 단순했습니다. 오늘날 별 헤일로가 매우 느리게 회전하는 은하일수록 과거에 정면에 가까운 대규모 합병을 겪었고 그 뒤 별 원반의 각운동량 축이 90도 넘게 변하는 원반 플립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은하는 실제로 느리게 도는 별 헤일로를 가지고 있으며 약 100억 년 전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와 대형 충돌을 겪었다는 독립적인 증거도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의 결론은 직접 촬영된 과거 장면이 아니라 현재 관측된 우리 은하의 특징과 시뮬레이션에서 반복된 진화 경로를 연결한 물리적 추론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가능성과 확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90도 이상 뒤집혔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입니다. 은하 원반은 단단한 접시가 아니며 모든 별이 하나의 물체처럼 묶여 동시에 기울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원반에 속한 별과 차가운 가스가 가진 전체 각운동량 벡터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시대의 벡터 사이 각도를 비교합니다. 그 방향이 90도 이상 바뀌었다면 과거의 원반과 현재의 원반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서로 다른 평면을 기준으로 회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오래된 원반이 두꺼워지고 일부가 파괴되며 새로운 가스가 다른 방향으로 가라앉아 새 원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옛 원반 전체가 온전한 채 회전했다고 상상하면 부정확합니다. 실제 상황은 기존 별 집단의 가열, 위성은하 잔해의 유입, 가스의 냉각과 재정렬, 암흑물질 헤일로의 토크가 겹친 복합적인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별은 얇고 넓은 원반 안에서 은하 중심을 공전합니다. 그 바깥에는 별의 밀도가 매우 낮고 대체로 구형에 가까운 별 헤일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반의 별들은 비교적 정돈된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지만 헤일로 별들은 궤도의 기울기와 찌그러짐이 훨씬 다양합니다. 일부는 은하 중심을 향해 깊이 떨어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매우 긴 타원 궤도를 반복하고 일부는 원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별의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반별 상당수는 우리 은하 내부에서 형성됐지만 헤일로 별의 큰 비율은 과거 우리 은하가 삼킨 작은 은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헤일로는 은하 가장자리의 희박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존한 거대한 고고학 기록입니다. 이 차이는 서로 다른 형성 경로를 반영합니다. 회전 속도의 대비는 이 수수께끼를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태양 주변 원반의 별과 가스는 은하 중심을 대략 초속 220km 수준으로 공전하지만 별 헤일로의 평균 순회전 성분은 약 초속 25km 정도로 훨씬 작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헤일로 별 하나하나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방향을 오갈 수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운동을 평균하면 특정 회전 방향으로 남는 순운동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왜 거대한 우리 은하의 중력장 안에서 헤일로만 이렇게 약한 순회전을 보이는지는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위성은하 축적만으로는 회전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충돌과 원반 재배양이 함께 일어나면 서로 다른 방향의 각운동량이 섞이고 상쇄되어 느린 헤일로 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새 연구의 핵심 설명입니다. 이 역사를 복원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도구는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우주망 원경입니다. 가이아는 은하수의 넓은 영역에서 별의 위치, 연주 시차, 고유 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많은 별에 대해서는 시선 속도와 물리적 특성까지 제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자료를 이용해 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3차원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분광 관측으로 얻은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원소의 함량을 결합하면 별의 출생 환경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멀리 흩어진 별들이 비슷한 화학 조성과 특이한 궤도를 공유한다면 과거 같은 작은 은하에서 함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은하 고고학의 기본 원리이며 이미 형태를 잃은 가이아 엔셀라두스를 찾아낸 방법입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잔해의 공통 기원을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가이아 두 번째 자료 공개를 분석한 연구들은 태양 부근 헤일로에서 매우 특이한 별 집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별들은 속도 공간에서 두 갈래로 길게 늘어진 분포를 보였고 은하 중심을 향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방사형 궤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속도 분포의 모양이 길쭉한 소시지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가이아 소시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가이아 엔셀라두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명칭을 합쳐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 줄여서 GSE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별들의 운동은 우리은하 원반에 질서 있는 회전과 크게 달랐고 화학 조성 역시 같은 금속 함량의 우리은하 내부 별들과 구별됐습니다. 이는 우연히 비슷한 궤도에 놓인 별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큰 외부 은하가 부서진 잔해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발견은 우리은하 형성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전환점이었습니다. GSE가 사라진 은하로 불리는 이유는 별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하를 하나의 독립된 천체로 유지하던 중력적 결속과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은하가 더 큰 우리은하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인 조성력이 별과 가스를 잡아당깁니다. 여러 차례 근접 통과가 이어지면 위성은하의 바깥층부터 뜯겨나가 긴 별 흐름을 만들고 중심부도 결국 해체됩니다. 동시에 위성은하가 주변 물질에 중력적 흔적을 남기며 운동에너지를 잃는 동역학적 마찰 때문에 궤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에는 독립된 은하 핵조차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별들은 우리은하 해일로 저녁에 섞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은하의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현재 구조의 일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은하 자체가 그 은하의 거대한 무덤이자 기록보관소입니다. GSE의 규모는 연구 방법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지만 단순한 작은 외소은하보다 훨씬 중요한 대상이었다는 점에는 폭넓은 합의가 있습니다. 2018년 네이처 논문은 유입 당시 이 천체가 소마젤란 은하보다 약간 더 무거웠으며 초기 우리은하와의 관련 질량비가 대략 4대1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맞춤형 수치 실험은 GSE의 별 질량을 약 5억 태양 질량, 암흑물질을 포함한 전체 질량을 약 2천억 태양 질량으로 두었을 때 관측된 잔해를 잘 재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추정치의 차이는 언제의 질량을 말하는지, 조석방리전 전체 헤일로를 포함하는지, 어떤 별을 GSE 구성원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생깁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작고 가벼웠던 원시 우리은하에는 충분히 거대한 충돌체였고 현재의 우리은하에 같은 질량이 들어오는 경우보다 훨씬 큰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충돌 시점은 대략 10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현재 약 138억 년이므로 이 사건은 우주가 지금 나이의 4분의 1 정도를 조금 넘겼을 때 일어난 셈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약 46억 년 전보다도 2배 이상 오래된 과거입니다. 당시 우리은하는 오늘날처럼 안정된 얇은 원반과 선명한 나선파를 완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스가 풍부했고 별 생성이 활발했으며 주변의 작은 은하와 물질 덩어리를 계속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GSE 충돌을 현재 완성된 우리은하와 작은 위성은하가 부딪히는 장면으로 그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성장 중인 두 중력계가 격렬하게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원반이 두꺼워지거나 일부 무너지고 유입된 가스가 새로운 회전면을 따라 다시 정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량 가운데 하나는 각운동량입니다. 회전하는 원반은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거대한 각운동량 벡터를 가지며 들어오는 위성은하 역시 공전 궤도에 따른 각운동량을 가집니다. 두 방향이 비슷하면 충돌 뒤에도 원반의 회전축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성은하가 원반면과 큰 각도를 이루거나 거의 정면으로 중심을 관통하면 궤도 각운동량이 기존 원반과 암흑물질 헤일로에 복잡하게 전달됩니다. 별들은 중력적 충격으로 더 기울고 찌그러진 궤도에 놓이며 가스는 충돌과 복사 냉각을 거쳐 다른 평면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합병에서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원반의 축이 과거 원반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도 변화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기묘한 회전이 아니라 열린 중력계 내부에서 여러 성분이 각운동량을 교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면 충돌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은하의 중심이 당구공처럼 완벽히 일직선으로 부딪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문학에서 정면에 가까운 합병은 위성은하의 궤도가 매우 방사형이고 각운동량이 작아 은하 중심 부근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GSE 별들이 오늘날에도 높은 궤도 이심률을 보이고 은하 중심 방향의 속도 성분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궤도 역사와 연결됩니다. 위성은하가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천천히 감겼다면 잔해는 비교적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사형 충돌에서는 별들이 중심을 가로질러 양쪽으로 튀어나가는 운동을 반복하며 평균 회전은 작아집니다. 이 특징은 느리게 회전하는 우리은하 헤일로와 새 시뮬레이션의 원반 플립을 연결하는 핵심 다리입니다. 이런 운동학적 특징은 충돌 방향을 역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충돌은 원반을 단지 기울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위성은하가 원반을 통과하면 별들은 짧은 시간 동안 변하는 중력장을 경험하고 원래의 거의 원형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수직 속도가 커진 별들은 원반 위아래로 더 멀리 진동하며 두꺼운 분포를 만들고 방사 방향 속도가 커진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찌그러진 궤도에 놓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동역학적 가열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연구는 GSE 합병이 기존 원시 원반을 가열해 오늘날 두꺼운 원반 형성에 기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두꺼운 원반의 모든 별이 충돌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는 매우 이른 시기에 난류 많은 가스에서 애초부터 두껍게 태어났을 수 있고 일부는 합병이 촉발한 별 생성 폭발에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관측되는 구조는 여러 과정의 합성 결과입니다. 가스는 별과 달리 충돌할 수 있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별들은 서로 직접 충돌할 확률이 극도로 낮아 합병 뒤에도 개별 궤도를 유지하지만 가스 구름은 충격파를 만들고 압축되며 열을 냅니다. 뜨거워진 가스가 복사로 에너지를 잃으면 중력 포텐셜의 중심으로 다시 내려앉고 전체 가군동량의 수직인 평면에 새로운 얇은 원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GSE가 상당한 가스를 가져왔거나 충돌 뒤 우주 거대 구조에서 유입된 가스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새 원반은 옛 원반과 크게 기울어진 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플립이 기존 별 원반의 단순 회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별 성분은 두꺼운 원반과 헤일로로 퍼지고 새로 냉각된 가스와 젊은 별이 오늘날의 주된 원반을 구축하는 세대 교체가 포함됩니다. 암흑물질 헤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과정의 중력적 무대입니다. 우리 은하의 별과 가스는 전체 질량의 일부에 불과하며 훨씬 넓게 퍼진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의 중력 포텐셜을 지배합니다. 위성 은하가 들어올 때 그 위성 역시 자체 암흑물질 헤일로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 과정에서 두 헤일로가 먼저 겹치고 뒤섞입니다. 위성의 암흑물질 잔해는 기존 헤일로를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그 비대칭 중력장이 별 원반에 지속적인 토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치 연구들은 위성 자체가 지나간 뒤에도 퍼져 있는 암흑물질 잔해가 원반 기울기를 계속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의 원반 플립 연구도 별 헤일로의 회전과 암흑물질 헤일로의 회전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별의 방향 변화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운동 역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왜 헤일로가 느리게 회전하면 원반 플립의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반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흡수된 별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도는 별은 양의 가운동량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별은 음의 가운동량을 가집니다. 여러 위성이 무작위 방향에서 들어왔다면 두 성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극단적으로 작은 평균 회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방사형 합병이 헤일로의 별 질량을 지배하고 동시에 원반의 기준축 자체가 크게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 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전하던 별들도 현재 원반 축으로 투영하면 작은 회전 성분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헤일로가 실제로 가군동량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원반의 축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느려 보이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 기하학적 효과와 충돌 중 가군동량 상쇄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리가 프로젝트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단순한 장난감 모형이 아니라 우주론적 환경에서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해상도 자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음입니다. 각 가상은하는 우주 초기의 밀도 요동에서 출발해 암흑물질이 뭉치고 가스가 냉각하며 별이 형성되고 초신성 피드백과 은하 합병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자들은 이 가운데 현재 질량과 형태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사례들을 선택해 각 시대의 별 원반 방향과 별 헤일로 회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발표에서는 25개 은하의 장기 진화를 비교했고 느린 헤일로 회전을 가진 사례들이 대체로 큰 정면 합병과 90도 이상의 원반 방향 변화를 함께 보인다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결과를 맞추기 위해 플립을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니라 우주론적 초기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은하들의 역사를 사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아우리가의 헤일로 18은 특정 적색 편의에서 정면에 가까운 충돌을 겪은 뒤 초기 원반과 현재 원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헤일로 6은 합병이 있었더라도 위성의 궤도가 원반 방향과 더 잘 정렬돼 있었고 90도 이상의 극적인 플립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대조는 합병의 존재 자체보다 궤도의 방향과 충돌 기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질량의 위성이라도 원반면을 따라 들어오느냐, 수직에 가깝게 관통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시점의 주은하 질량, 가스 비율, 원반 두께, 암흑물질 헤일로 모양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GSE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플립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GSE의 실제 궤도와 당시 우리 은하 상태를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90도라는 수치는 임의의 수사가 아니라 두 가군동량 벡터 사이의 기하학적 경계를 뜻합니다. 변화가 20도나 30도라면 원반이 기울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90도를 넘으면 과거와 현재의 회전면이 사실상 서로 직교하거나 그 이상으로 재배양됐다는 뜻입니다. 180도에 가까워지면 같은 평면에서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별 집단을 원반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측정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별만 선택하면 새로 형성된 가스 원반의 방향을 더 잘 추적하고 모든 별을 포함하면 오래된 가열 성분이 결과를 흐릴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몇 킬로파섹 이내를 볼지 어느 시간 간격으로 축을 계산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몇 도보다 매우 큰 재배양이 발생했는가가 물리적으로 더 견고한 질문입니다. 연구마다 같은 물리량을 일관되게 정의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진 설명에 따르면 원반 플립은 적어도 수억 년 규모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은하 진화에서는 몇 번의 공전 주기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현재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수천만 년이 걸리므로 수억 년 동안 지속되는 토크는 별들의 궤도면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가스를 세 방향으로 정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 원반이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보다는 충돌 전후로 중심부가 흔들리고 원반이 휘어지며 오래된 별이 두꺼워지고 새로운 가스 원반이 다른 각도로 성장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하나의 명확한 원반면을 정의하기 어려운 시기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중력적 이완과 가스 냉각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처럼 비교적 안정된 회전 구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플립 가설은 우리 은하 두꺼운 원반의 기원과도 연결됩니다. 두꺼운 원반은 얇은 원반보다 별들이 은하면 위아래로 더 넓게 퍼져 있고 평균적으로 더 오래됐으며 화학 조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GSE 같은 대규모 합병은 기존 원반별들의 수직 운동을 키워 두꺼운 분포를 만들 수 있고 동시에 가스를 압축해 새로운 별 생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별 나이와 원소 함량을 분석한 연구들은 약 100억 년 전 무렵 금속 함량과 마그네슘 대 철 비율의 변화가 있었으며 가스가 풍부한 합병으로 희석과 별 생성 폭발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관측되는 화학 변화가 오직 GSE 하나로 설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 외부 가스 유입, 여러 소규모 합병, 초기 은하 자체의 격렬한 별 생성도 비슷한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운동학과 화학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별의 화학 성분은 이 사건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시계이자 출생 증명서입니다. 무거운 원소가 적은 초기 우주에서 태어난 별은 일반적으로 철 함량이 낮고 별 생성 속도와 초신성 종류에 따라 알파 원소 대 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작은 은하는 별 생성이 느리고 가스를 쉽게 잃기 때문에 같은 철 함량에서도 우리 은하 내부 별과 다른 화학 진화 경로를 따를 수 있습니다. GSE 후보 별들은 이러한 별도의 화학 서열을 보여 운동만 우연히 비슷한 우리 은하 별과 구별됩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망간, 바륨 같은 여러 원소를 동시에 측정하면 구분력이 더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는 GSE 잔해 안에서도 에너지가 높은 별과 낮은 별의 화학 조성이 다르며 이는 원래 은하의 바깥과 안쪽에서 차례로 벗겨졌다는 설명과 일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GSE는 한 번 충돌하고 즉시 증발한 천체라기보다 여러 차례 우리 은하를 통과하며 단계적으로 해체된 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 실험에서는 큰 위성이 첫 번째 근접 통과 때 바깥쪽 별과 암흑물질을 잃고 동역학적 마찰로 속도와 궤도 에너지를 잃은 뒤 더 작은 궤도로 돌아옵니다. 이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통과에서 안쪽 별들이 벗겨지고 중심핵이 파괴됩니다. 2025년에 제시된 관측 연구는 서로 다른 궤도 에너지를 가진 GSE 별들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바륨 비율이 원래 은하의 화학적 구배와 부합하며 최소 2번의 통과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원반에 가해진 토크도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여러 번 누적됐을 수 있습니다. 원반 방향 변화 역시 첫 통과에서 시작돼 마지막 합병 뒤까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은하의 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태양 근처를 포함한 내부 헤일로에서 발견되고 일부는 은하 중심에서 수만 광년 범위의 길쭉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라 GSE가 내부별 헤일로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특정 별을 GSE 출신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각운동량만 사용하면 원래 우리 은하에서 태어났지만 충돌로 가열된 별이 섞일 수 있고 화학 조성만 사용하면 다른 외소은하 잔해와 겹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분류는 운동 나이, 원소 함량, 궤도 이심률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GSE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세쿼이아 같은 다른 합병 사건이 일부 역행별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어 헤일로 전체를 하나의 범인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구상성단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 이상의 오래된 별이 조밀하게 모인 천체로 작은 은하가 합병될 때 그 은하가 거느리던 성단도 함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궤도와 나이 금속 함량 관계를 가진 성단들을 묶으면 과거 모은하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구는 여러 구상성단과 RR 검은고자리 변광성이 GSE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단은 개별 별보다 밝고 멀리서도 측정하기 쉬우며 내부 별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학적 연대 측정에 유리합니다. 반면 합병 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은하 중력장에서 궤도가 변하고 다른 사건의 성단과 위상 공간에서 겹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단 자료는 GSE의 질량과 유입 시점을 좁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단독으로 90도 플립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팽대부와 막대 구조도 충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더 불확실합니다. 큰 방사형 합병은 중심부로 물질을 운반하고 별 궤도를 재배열해 팽대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은하의 상자형 또는 땅콩형 팽대부는 원반 막대가 수직 방향으로 두꺼워지는 내부 진화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E가 중심 팽대부를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초기 중심부의 질량 분포와 원반 안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논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반 플립 역시 막대의 현재 방향과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막대는 자체 회전과 암흑물질과의 각운동량 교환으로 진화해왔습니다. 100억 년 전 사건의 흔적을 오늘날 중심 구조에서 분리하려면 별의 나이와 화학적 계보를 세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은하 밖에서 우리 은하를 촬영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우회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같은 외부 은하는 전체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개별 별의 3차원 운동과 상세 화학 조성을 우리 은하만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은하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직접 조망하기는 힘들지만 주변 별들의 위치와 속도를 매우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이 내부 관측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수많은 별을 6차원 위상 공간에서 추적하고 분광 탐사와 결합해 과거 합병의 흔적을 재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반 플립 가설은 바로 이런 현재의 미세한 운동에서 과거의 거대한 사건을 읽는 접근의 산물이며 과거 장면을 직접 본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억 년 전 우리 은하 원반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의 회전축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측으로 확실히 아는 것은 GSE로 해석되는 오래된 별 집단이 존재하고 그 별들이 방사형이며 일부 역행하는 궤도와 독특한 화학 성분을 보이며 우리 은하 별 헤일로의 순회전이 작다는 사실입니다. 90도 이상의 플립은 이 관측 특징과 비슷한 가상 은하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조사해 얻은 추론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은 우리 은하가 90도 이상 뒤집혔다가 아니라 현재 자료와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면 그런 대규모 재배양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입니다. 향후 논문 심사와 독립된 시뮬레이션에서 같은 상관관계가 재현돼야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불확실성은 가설의 가치와 별개로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2026년 발표가 동료 심사를 마친 정식 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학회 발표는 새로운 결과를 빠르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중요한 단계지만 계산 방법과 표본 선택, 통계적 유의성, 수치 해상도, 원반과 헤일로 정의가 완전한 논문 형태로 공개돼 검증되기 전에는 세부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25개 은하라는 표본은 고해상도 우주론 시뮬레이션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은하 형성의 모든 다양성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느린 헤일로, 회전과 플립의 상관관계가 우연인지 특정 아우리가 물리 모형에 의존하는지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은하가 시뮬레이션 사례들과 질량, 가스 역사, 환경에서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가설과 확정된 역사 사이에는 아직 검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 논문 공개 뒤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더 세밀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수치 해상도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별과 암흑물질은 실제 개별 입자가 아니라 많은 질량을 대표하는 계산 입자로 표현됩니다. 입자 질량이 너무 크거나 중력 연화 길이가 너무 길면 얇은 원반의 세밀한 굽힘과 작은 위성의 조석 방리가 충분히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상도를 높이면 계산 비용이 급증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별 생성과 초신성 피드백 가스 냉각은 원자 규모부터 은하 규모까지 연결되므로 완전히 직접 계산할 수 없고 하위격자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 모형이 가스 원반의 재형성 속도와 두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립 각도와 지속 시간의 정확한 수치는 해상도와 물리 처방을 바꾼 반복 실험으로 검증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별 분포와 동시에 비교돼야 합니다. 관측 선택 효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8kpc 떨어진 원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부근을 지나는 별을 가장 정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러나 특정 궤도의 별만 태양 근처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지역 표본이 헤일로 전체를 그대로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지 소광은 원반과 중심 방향의 별을 가리고 밝기 제한은 특정 종류의 거성과 가까운 외성의 관측이 치우치게 만듭니다. GSE 후보의 비율과 평균 회전을 계산할 때 이런 공간적 선택 함수를 정확히 보정해야 합니다. 가이아의 시선 속도 자료도 모든 별에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희미하거나 먼 별은 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헤일로 회전이 약하다는 결론 자체는 여러 연구로 지지되더라도 정확한 초속 수치와 반지름에 따른 변화는 표본과 분석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과거에 플립했다면 오래된 별의 궤도축 분포에 통계적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플립 이전 원반에서 태어난 별들은 오늘날의 얇은 원반과 완전히 같은 각운동량 방향을 갖지 않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궤도 기울기 분포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이후 100억 년 동안 막대, 나선팔, 거대 분자구름, 위성은하의 반복적인 섭동이 별 궤도를 계속 바꿨기 때문에 원래 신호는 흐려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별의 나이, 금속 함량,
알파 원소 비율을 사용해 시대별 집단을 나눈 뒤 각운동량 벡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대 집단에서만 현재 원반과 크게 어긋난 회전축이 발견되고 그 시점이 GSE 합병연대와 일치한다면 플립 가설의 강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연령 집단이 연속적으로 비슷한 축을 보인다면 극단적 플립 해석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별의 나이를 정확히 재는 일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개별 별의 나이는 질량처럼 직접 측정되는 값이 아니라 밝기와 온도, 화학 조성을 항성 진화 모형과 비교해 추정합니다. 주계열 전환점에 있는 별이나 진동이 측정되는 적색 거성은 비교적 좋은 나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성은 불확실성이 수십 %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0억 년 된 별에서 10억 년의 오차는 합병 전과 후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진학은 별 내부 진동 주파수로 질량과 반지름을 제약해 연대 정확도를 높이며 분광학과 가이아 거리 자료를 결합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플립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려면 GSE 잔해 가열된 원시 원반, 합병 뒤 형성된 새 원반의 연령 분포가 서로 구분돼야 합니다. 여러 연대 측정법의 교차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반의 휘과 플레어도 과거와 현재의 토크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우리 은하 바깥 원반은 완전히 평평하지 않고 한쪽은 위로, 다른 쪽은 아래로 휘어진 워프를 보이며 바깥으로 갈수록 별 분포가 두꺼워지는 플레어도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대마젤란 은하, 궁수자리 외소 은하, 기울어진 암흑물질 헤일로, 가스 유입 등 여러 원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다른 수치 연구는 GSE형 합병 뒤 비대칭 암흑물질 포텐셜이 원반 워프를 만들고 짧은 시간에는 헤일로 기울기와 워프 진폭이 각운동량을 주고받는 시소 같은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워프가 100억 년 전 플립의 직접 잔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등 회전은 굽힘을 감아 없애며 최근 위성의 토크가 오래된 신호 위에 새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에는 오래된 원인과 최근 원인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는 지금도 우리 은하에 흡수되는 중이며 여러 차례 원반을 통과해 별 흐름과 원반 진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은하는 GSE 충돌 당시보다 훨씬 무겁고 안정적이므로 궁수자리의 영향이 같은 규모의 플립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성의 효과는 절대 질량이 아니라 주은하와의 질량비, 궤도, 통과 속도, 가스 함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초기 우리 은하가 작을 때 들어온 GSE는 현재 기준으로 외소 은하라 불리더라도 당시에는 사실상 주요 합병 상대였습니다. 이 비교는 외소 은하가 어떻게 거대한 은하를 뒤집는가라는 직관적 의문을 해소합니다. 어린 우리 은하와 GSE 사이의 힘 차이는 오늘날 우리 은하와 작은 위성 사이만큼 압도적이지 않았고 정면에 가까운 궤도는 충격을 극대화했습니다. 당시의 질량비를 기준으로 보면 충격의 크기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실제 우주론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대마젤란 은하도 미래 우리 은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거대한 위성 가운데 하나인 대마젤란 은하는 자체 암흑물질 헤일로를 지니고 있으며 이미 우리 은하 헤일로의 중력적 반응과 흔들림을 유도하는 것으로 연구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력학적 마찰 때문에 우리 은하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결과가 GSE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금 훨씬 더 큰 질량과 성숙한 원반을 가졌고 대마젤란 은하의 궤도 기하도 다릅니다. 과거 플립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충돌을 단순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질량의 위성도 주은하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하 진화는 충돌체의 크기뿐 아니라 충돌이 일어난 우주적 시점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미래 합병은 과거 사건의 단순한 반복판이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미래 합병은 더 큰 규모의 문제지만 최근 연구는 향후 100억 년 안에 실제 합병할 확률이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삼각형자리 은하의 중력을 포함하면 두 거대 은하의 궤도 예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과거 GSE 궤도 복원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하 두 개만 떼어놓은 계산과 주변 위성, 우주 거대 구조, 성장하는 암흑물질 헤일로를 포함한 계산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GSE의 플립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당시 주변의 다른 물질 유입과 동시 합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범인이 모든 변화를 일으켰다는 단순한 이야기보다 GSE가 가장 큰 충격을 제공했고 주변 환경이 최종 방향을 함께 결정했다는 다중원인 설명이 현실적입니다. 장기 궤도 예측에는 작은 측정 오차도 수십억 년 동안 크게 증폭됩니다. 플립이 암흑물질 직접 검출 실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지구의 검출기는 태양계가 은하 암흑물질 헤일로를 통과하면서 입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측정하려 하므로 태양 근처 암흑물질의 속도 분포가 중요합니다. GSE 합병이 남긴 암흑물질 잔해가 특정 방사형 궤도나 비등방성 분포를 가진다면 표준적인 매끈한 헤일로 모형과 다른 신호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원반이 크게 기울었다면 현재 태양의 운동 방향과 과거 유입 잔해의 방향 관계도 달라집니다. 2022년 원반 기울기 연구는 GSE 잔해의 토크가 원반을 계속 기울일 가능성과 지상 검출 해석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암흑물질은 직접 보이지 않고 GSE의 암흑물질 분포를 별 잔해에서 추론해야 하므로
실제 실험 신호에 대한 정량적 영향은 아직 모형 의존적입니다. 천문학적 역사와 입자물리 실험이 이 지점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태양이 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틀립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고 GSE 합병은 그보다 약 50억 년 이상 앞선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태양이라는 별이 90도 방향 전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을 만든 가스의 일부와 무거운 원소들은 합병 뒤 재구성된 우리은하 원반의 장기 진화 속에서 모였습니다. GSE 충돌이 원반의 방향, 가스 혼합, 별 생성 역사에 영향을 줬다면 태양계가 훗날 태어날 환경에도 간접적인 조건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된 위치가 항상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말은 태양 자체의 궤도 전기를 뜻하기보다 태양 이전의 은하 구조와 물질 저장고가 매우 역동적이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시간 순서를 분명히 하면 과장된 생명 기원 서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지구 생명이나 태양계 형성의 직접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돌과 별 생성 폭발은 산소, 탄소, 철 같은 원소의 생산과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태양이 태어나기까지 수십억 년의 추가 화학 진화와 수많은 초신성, 항성풍, 가스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태양계 물질의 특정 비율이 GS에서 직접 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원소가 사라진 은하에서 왔다는 식의 문장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증거보다 앞서갑니다. 더 타당한 설명은 GSE 합병이 우리 은하 전체의 구조와 가스 순환을 바꾼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그 후 형성된 여러 세대의 별이 은하 화학을 풍부하게 했으며 태양은 그 장기 과정에 훨씬 뒤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훨씬 신중하면서도 충분히 경이로운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이름 자체도 과학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이아 소시지는 속도 공간에서 잔해가 두 개의 길쭉한 돌출부로 나타난 데서 나온 별명이고 가이아 엔셀라두스는 운동과 화학, 나이 분포를 종합해 하나의 합병 은하로 해석한 연구에서 사용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구조가 완전히 같은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같은 대형 합병 사건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함께 쓰입니다. 다만 어떤 별을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표본이 달라질 수 있어 명칭의 통합이 모든 분석 차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과학 기사에서 가이아 소시지 은하가 우리 은하를 뒤집었다고 간단히 표현해도 실제 연구에서는 잔해 선택 기준과 원래 은하의 질량, 궤도, 합병 기간을 다양한 모형으로 비교합니다. 이름은 기억하기 쉽지만 물리적 불확실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두 이름의 차이는 발견 과정에 서로 다른 강조점을 반영합니다. 은하가 사라졌다는 표현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하의 정체성은 고정된 경계선이나 단단한 외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 가스, 암흑물질이 서로 중력적으로 묶여 독립된 중심과 운동을 유지할 때 하나의 은하로 인식됩니다. GSE는 그 결속을 잃고 우리 은하에 흡수됐기 때문에 독립된 은하로는 사라졌지만 구성물질은 보존되어 여러 형태로 남았습니다. 별은 헤일로와 두꺼운 원반에 섞였고 가스는 충돌 중 제거되거나 우리 은하 가스와 혼합돼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됐을 수 있으며 암흑물질은 더 넓은 헤일로에 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는 현재의 잔해를 역추적해 과거 천체를 복원합니다. 이것은 화석 한 조각으로 멸종 동물을 추정하는 일과 비슷하지만 화석 대신 6차원 운동 정보와 수십 가지 원소 비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질이 남았다는 사실이 과거 천체의 복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향후 검증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측량이 같은 역사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인 원시 원반별들의 각운동량 축이 현재 원반과 크게 다르고 그 변화 시점에 별 생성률 증가와 화학적 희석이 나타나며 같은 시기에 구상성단과 GSE 잔해가 방사형 궤도를 보인다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암흑물질을 포함한 여러 시뮬레이션 코드가 관측된 느린 헤일로 회전과 두꺼운 원반, 워프를 동시에 재현한다면 플립 가설은 크게 강화됩니다. 반대로 한 특징을 맞추기 위해 다른 관측을 희생해야 한다면 모형은 수정돼야 합니다. 과학에서 좋은 설명은 흥미로운 한 장면을 만드는 설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를 최소한의 가정으로 동시에 설명하고 새로운 예측까지 제공하는 설명입니다. 세 가설이 제공하는 구체적 예측 가운데 하나는 헤일로, 회전과 과거 원반 방향 변화 사이의 통계적 관계입니다. 우리 은하 하나만 연구해서는 우연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외부의 우리 은하형 은하에서 별 헤일로, 회전을 측정하고 합병 흔적과 비교할 수 있다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외부 은하 헤일로가 매우 희미하고 개별별의 속도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은하에서는 행성 상성운, 구상성단, 적색 거성 같은 밝은 추적자를 이용할 수 있고 통합광 분광으로 평균 회전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느린 헤일로를 가진 은하들이 실제로 큰 방사형 합병의 구조적 흔적과 심하게 재배양된 별 집단을 더 자주 보인다면 아우리가에서 발견된 상관관계가 보편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은하에 적용한 추론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은하 표본은 우리 은하 특수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비교군이 됩니다.
우리 은하 내부에서는 더 넓은 반지름의 별을 측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GSE 잔해는 태양 근처에만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헤일로와 먼 외곽에서 서로 다른 에너지와 화학 성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근접 통과에서 벗겨진 바깥쪽 별은 더 높은 에너지와 큰 원지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온 별은 더 깊이 묶인 궤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 층위를 확인하면 GSE의 통과 횟수와 질량 손실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반 플립이 여러 통과에 걸쳐 일어났다면 시대별로 가열된 우리 은하 내부 별의 분포에도 단계적 변화가 남을 수 있습니다. 넓은 하늘 분광 탐사와 정밀 거리 측정은 단일 지역의 속도 분포를 전체 합병 역사로 확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먼 헤일로 자료는 초기 박리 단계의 기억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GSE 외의 고대 합병들을 분리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합니다. 세코이아, 헬미스트림, 룬드마크 마젤란 구름 계열로 제한된 구조, 크라켄 같은 후보들은 서로 다른 분석에서 우리 은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독립된 은하였는지, 더 큰 GSE와 함께 들어온 위성의 위성이었는지, 혹은 선택법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여러 이름으로 나뉜 것인지 아직 논쟁적입니다. 여러 사건의 잔해가 겹치면 헤일로 평균 회전과 가군동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GSE 하나와 플립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동반 은하들이 GSE와 무리를 이루어 동시에 유입됐다면 단일 충돌보다 더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는 토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보는 플립의 물리적 원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정확해야 플립의 원인과 크기도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은하 원반의 방향은 절대적인 위아래가 있는 값도 아닙니다. 우주에는 고정된 위쪽이 없으며 천문학자가 말하는 기울기는 선택한 좌표계와 비교 대상에 대한 상대적 각도입니다. 현재 우리 은하 원반의 북극 방향을 기준으로 과거 가군동량 벡터가 어디를 가리켰는지를 계산하고 두 벡터 사이에 최소 각을 구합니다. 따라서 뒤집혔다는 표현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바뀌었다는 식의 절대적 전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더 적절한 물리적 설명은 별을 형성하는 주원반의 회전축이 우주 공간에서 크게 재지향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대중적 이미지와 실제 계산을 연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은하가 낙하하거나 넘어질 바닥은 없고 오직 다른 성분과 주고받는 중력 토크와 가군동량만 존재합니다. 기준축의 선택을 이해해야 90도라는 수치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좌표계는 관측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90도 이상의 재배양은 은하 역사에서 매우 큰 사건입니다. 작은 위성의 반복 통과는 보통 원반을 몇 도 기울이거나 휘게 만들 수 있지만, 거의 직각에 가까운 변화는 당시 원반의 질량과 가군동량이 외부 유입에 비해 충분히 작았거나 기존 원반이 크게 파괴되고 새로운 원반이 다른 방향으로 형성됐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초기 우리 은하가 오늘날처럼 완성된 고정 구조가 아니라 경쟁하는 물질 흐름 속에서 방향까지 바꾸며 성장한 시스템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얇은 원반의 질서는 폭력적인 과거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충돌 뒤 가스가 냉각되고 수십억 년 동안 새 별이 안정적으로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나선 구조는 혼돈의 반대가 아니라 혼돈 이후 장기적으로 회복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이 확정된다면 우리 은하 형성사를 설명하는 기준축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현재 원반면을 과거에도 대체로 유지된 기준으로 놓고 별의 궤도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원반이 90도 이상 바뀌었다면 오래된 별의 기울기와 역행 여부는 현재 축만으로 단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원반을 기준으로는 순행이던 별이 현재 좌표에서는 극궤도나 약한 역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원반별과 외부 유입별을 구분하는 방법, 암흑물질 잔해의 속도 모형, 구상성단 계보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자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좌표축을 고려해 별 집단의 기원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립은 하나의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은하 고고학의 해석 틀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는 오래된 자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제목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가 100억 년 전 확실히 90도 넘게 뒤집혔다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26년 아우리가 시뮬레이션 분석은 느린 별 헤일로를 가진 우리 은하형 은하가 정면 대형 합병과 큰 원반 플립을 함께 겪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은하는 실제로 느린 헤일로와 GSE라는 거대한 방사형 합병의 잔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역사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은하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별과 암흑물질, 화학적 기억으로 우리 은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별의 나이와 3차원 운동, 다원소 화학지도, 독립 시뮬레이션이 같은 결론을 지지한다면 밤하늘의 은하수는 영원한 방향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적 충돌 뒤 새 축을 찾아 다시 세워진 구조로 이해될 것입니다.